박원갑 수석위원 연결하기 전에 속보가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지금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11만 4천 호를 공급해서 전세난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대책 짚어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전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일단 이번 대책 간단히 총평해 주신다면요? 이번 대책은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고요. 일종의 이제 응급대책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부 생각은 지금 수도권 그 공공 아파트가 한 30만 가구 정도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는 게 앞으로 이제 3년 뒤인 2023년인데 그때까지는 이게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그리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뭐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22년까지 11만 4천 가구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방금 빈집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건 어떻게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매입 임대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을 또 주로 월세로 많이 공급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뭐 공공전세라고 그래서 전세용으로 공급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짓고 있는 걸 또 서로 선매입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또 공급하는 것도 있고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상가 건물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유형을 총동원해서 단기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 전세 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전국에 한 4만 9천 가구, 수도권에 한 2만 4천 가구를 집중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다소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전세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예 공공이 나서서 전세 시장에 직접 개입하겠다, 직접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전세를 원하는 분들이 또 아파트를 원하고 선호하고 또 주변 입지, 환경, 뭐 전철역이 가까우냐 뭐 이런 것도 볼 텐데 지금 정부가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다른 것을 매입해서 전세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분들이 일단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치를. 지금 이제 공실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경쟁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역세권에서 멀거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 좀 낙후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입주를 꺼릴 텐데 그것도 있지만 월세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부는 지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한 전세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또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속도감 있게 또 이게 공급이 이제 돼야 되는 게 이 세 가지 요인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만이 정책의 실효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정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얘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난이 불거졌다 이런 진단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했던 말은 과거 전세를 1년 계약에서 2년 계약으로 연장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과도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런 대책을 들고 나오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지난 이제 89년 그 말에 그 임대차 보호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여러 통계를 보면은 서울 지역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좀 불안했던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돼요. 예. 제가 보니까 한 24% 정도 올랐던데, 근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게 반응하는 민감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지만 지금은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또 소급 적용을 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재계약을 통해서 눌러 앉는다고 그럴까요? 이러다 보니까 그 기존 세입자들은 혜택을 많이 받지만 결국은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전세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황은 89년 그때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은 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일부 완충작용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임대차 3법이 이제 7월 말에 시행이 됐는데 일종의 충격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1차 고비는 지난 가을 이사철에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수기잖아요. 이제 2차 고비가 내년 이제 겨울 방학이 한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 또 봄 이사철이 또 3월부터 한 4월 정도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년 겨울 방학과 봄 이사철이 2차 고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뭐 대책에서 당장 뭐 공공임대는 12월부터 또 계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완전히 뭐 전세난이 해소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조금 완충되는 효과는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전세난이 완전 진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아파트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아파트는 공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아파트는 뭐 부지 확보하고 짓는 데까지 뭐 짧으면 5년, 뭐 10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음식으로 따지면 아파트는 정식 메뉴예요. 맛은 있죠.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패스트푸드형 주택을 내놓는다고 보면 돼요. 이게 뭐 다세대 다가구는 뭐 한 빠르면 6개월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은 굉장히 비상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값도 좀 여쭤보죠. 그 정부에서 그 올 연말 내년 초 되면 안정화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난이 어느 정도 번지느냐에 따라서 매매 시장도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집을 뭐 하나 더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전세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세 매물이 그나마 나온다 하더라도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하니까 아예 집을 사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주로 중소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종의 이제 전세난 회피 수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내년에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굳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둘 다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동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전세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전세시장이 바로 안정이 되기 어렵다면은 내년에도 아마 중소형 아파트는 조금 오를 수는 있겠다. 다만 초고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뭐 강남에 주로 이제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세금 규제나 대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전세난 영향을 크게는 좀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초고가와 중저가 간의 차별화 현상이 내년에 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뭐 내년 6월이 뭐 세금 기점이니까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세법을 많이 올린 것인데 위원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일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근데 요번에 이제 곧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내년 또 공시가격도 현실화율이 또 진행이 되니까 예. 또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또 가늠해 볼 수가 있어서 예. 현재는 지금 뭐 주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 거냐 예. 아니면은 이제 자식한테 정리할 거냐 이렇게 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일부 매물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거냐 쏟아질 거냐 예.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양도세 규제가 여전하니까요. 중과세 이것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는 좀 나와서 매물에 좀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죠.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경기도로 가신 분들도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어려우니까 이제 경기도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 불패 부동산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런 진단에? 집값이라는 게 항상 오르기만 합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유동성 장세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풀린 돈들이 결국은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으로 가면서 이른바 자산 시장으로 가면서 일부 버블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집값의 우상향에 대한 맹신은 저는 이어말 수가 있다. 언젠가는 금리를 올릴 거고 그리고 지금 30대 분들이 주로 뭐 패닉 바잉이니 영끌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그 집값이 우하향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다소 좀 맹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안타까우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집값은 항상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산고 곡심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집을 사든지 아니든지 좀 안 하든지 좀 판단을 했어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중소형들 같은 경우에는 뭐 꼭 필요하면 사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쪽은 그 주변 시세하고 좀 비교를 해봐서 단기 거품이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꼼꼼히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일부 시작하면서 제가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에서 화재가 났다고 알려드렸는데 소방당국이 큰 불길은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지금 인천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기는 인명피해가 있네요.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다친 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6명 다친 분 가운데 4명은 경상, 나머지 2명은 아직 상태가 확인되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예년이면 이미 수능을 치렀을 시기죠.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일정이 연기됐고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험생들입니다. 올해 수능은 어떻게 치러지는지 담당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도 처음 겪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 자,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뭐 코로나 초기에 저희 이제 해외 유학생 관리부터 시작해서 원격 수업 해 나가고 하면서 대학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학교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계기를 맞아서 또 새롭게 그러니까 미래가 좀 성큼 다가온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쁘게 지냈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방안도 발표를 했었어요. 9월에. 예. 그래서 그런 건 또 저희가 이 기회를 좀 잘 살려서
방안을 발표했다는 좀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실시로 인해서 중위권이 사라지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뭐 실제로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 뭐 사립 초등학교가 공립초보다 더 온라인 수업을 잘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교육부도 대책을 준비 중이시죠. 내놓은 것도 있을 테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 양극화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밀집도 기준은 준수하면서도 등교 수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하고 교사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조회나 종례를 한다든지 주 1회 이상은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을 중에서도 쌍방향 소통 수업을 좀 비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초중고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학부모가 좀 관심을 갖고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와 함께하는 원격 등교 수업 토파보기라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좀 공유를 하고, 그래서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뭐 교육부 또 학교 당국이 노력 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통제나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코로나에 대해서. 다만 이 학원은 이 확진자가 좀 나왔었거든요. 학원에 대한 대책도 교육부는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네네. 오늘부터 수능일까지가 이제 수능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학원에 대해서도 이 기간에 이제 집중적인 방역 점검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학원에서도 그런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특히 일주 전부터는 대면 수업을 자제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학원 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으로 10월 말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수능 얘기 해보죠. 이번 수능이 예전 수능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시험 치는 날짜는 연기됐습니다만.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역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는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일반 수험생뿐만 아니라 확진 통보를 받았거나 격리자가 된 학생들도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장 자체를 일반 시험장, 그다음에 격리자 시험장,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시험장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험장 내에서는 또 모든 책상에 이제 앞면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하고요. 모든 학생들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년 같은 그런 수험생 유의 사항이라든지 시험장 반입 물품, 금지 물품 이런 건 이제 수험생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제 시험장에 가면 발열 검사를 한 번 하고 조금 의심스러운 경우는 추가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수험생들이 좀 그 여유 있게 시험장에 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전과 같이 발열 체크를 했는데 체온이 좀 높게 나왔다. 그 학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별도의 장소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일반 수험생으로 분류가 되면 일반 시험장으로 장에서 시험을 보고 일반 교실에 시험을 보고요. 여전히 발열이 이제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의심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그 시험장 내에 있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거리두기를 확실히 한 그런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장 밀집도도 중요할 테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관리, 감독, 교사들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실도 더 많이 필요할 테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 교실에 들어가는 수험생 수를 최대 24명으로 좀 예년에는 최대 28명이었는데요. 그것도 줄였지만
방역 관리 담당하시는 분들을 그 시험장에다가 최소 5명을 추가로 배치했고, 여러 가지 또 별도 시험장의 감독관, 이런 분들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시험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그렇게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되니까 네. 뭐 혹시 마스크를 미리 준비 못한 학생들한테는 나눠주기도 합니까? 그렇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가 수험생 유의사항을 이제 수험생들한테 다 전달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 하고 마스크 없이는 사실 시험실에 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여분의 마스크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다 안내를 했고요. 만일의 경우에 마스크가 없는 학생은 또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네. 안내문 보내고 해도 꼭 한두 명씩 나타나거든요. 마스크 안 쓰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게 좀 여부는 것을 좀 교실마다 갖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봤고. 시험장에는 준비는 합니다. 예. 네. 학생들이 그럼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푸는 걸 좀 연습할 필요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시험을 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컨디션 체크를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 전에 그 학력평가 시험도 봤는데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실제로 학생들이 지금도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생활 자체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연습이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타깝네요. 학생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 네. 마지막으로 그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네네. 이제 수능은 정말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험이고 또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평가가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고 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요. 수험생 가족들께서도 어떤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뭐 소모임 이런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수험생들이 정말 수년간 준비를 열심히 해온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그런 안전한 수능 환경 조성하는데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 이게 안내문이 나갔다고 하는데 네네. 수험생들이 그 시험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준비할 게 있습니까? 휴대폰은 휴대 금지죠? 휴대 금지입니다. 예, 휴대 금지고. 그러니까 전자 장치가 부착된 물품은 다 휴대 금지고요. 예. 그다음에 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은 이제 시험실에서 제공을 하는데 이제 마스크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락과 본인이 이제 먹을 물, 음용수, 도시락과 음용수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지난번 수능 시험 때 모르고 휴대폰을 갖고 갔다가 뭐 적발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실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이었습니다.